취중 전망! 네, 저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블랙스완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위기를 과연 예측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항상 궁금했어요. 예측이 가능한 영역에 있어서는 위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하고 왔는데 예측 가능한 게 어떻게 위기가 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위기는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항상 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시네. 제가 한번 건배사 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자, 취중 전망!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네요. 제가 이렇게 TV 토론에서 위기를 주장하시는 한 전문가분이 계셔서 이래서 위기 옵니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린 적이 있냐면, 그렇게 우려해 주신 덕분에 위기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 드렸어요. 정확한 표현이세요. 어떤 것들이 위험 요소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상당한 그 리스크 요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이래서 위기 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데, 가장 극단적인 예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덕분에 그 전문가께서 낭떠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 낭떠러지가 있음을 알면서 낭떠러지로 뛰어들 사람이 있나요? 얘기해주는 순간 낭떠러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얘기해주는 순간. 가장 대표적으로 23년 동안 금융불안이 점증됐을 때, 그러면 분명히 PF발 금융 위기가 와야 될 거라고 가만히 있다면, 이대로라고 한다면 낭떠러지로 뛰어드는 게 맞죠. 그러나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니까 금융사들이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수적으로 대출을 까다롭게 해줘. 우리 부동산 업계에 계시잖아요. 대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 건설사 이런 사업 항목만 있으면 대출 제외 대상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대출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꿔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바꿔요. 경영 전략을 바꿉니다. 이게 낭떠러지가 앞에 있으니 우회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순간 위기가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위기를 지적해 주시는 그 전문가분들도 좋습니다. 사회에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표현이 위기 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다, 리스크다. 리스크 요인이다 라고 해주시는 게 더 적절한 판단이지 않을까. 또 아무 위험 없다.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하니까, 제가 여러 방송이나 이렇게 갈 때 경기 침체 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경기 침체가 와 있죠. 지금 경기 침체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김작가 TV의 김작가도 제가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 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썸네일을 반드시 경제 위기 옵니다 이렇게 써버려. 경제 위기 옵니다. 그리고 행성이 이렇게 떨어져요. 행성이 떨어지면서 지구와 출몰하면서 그냥 으아 다 죽는 느낌. 막 머니인사이드 같은 데는 모두 다 쓰러질 겁니다. 머니인사이드는 다 죽었다가 아니라 모두가 뽀라질 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양쪽 따옴표를 가지고 그렇게 쓰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썸네일만 보신 분들, 제대로의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위기 온다고 주장했으면서 왜 뭐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채널을 뭐 40만 50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유명한 언론사의 대표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워싱턴 포스트 같다. 근데 제가 워싱턴 포스트는 구독자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명 한 명의 구독자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처럼 제가 한 번은 놀랐는데, 이게 누구를 거명하면 안 되니까, 거론하면 안 되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그 조찬 세미나에 갔는데
정말 유명한 당대표급의 그 국회의원이 일부러 오셨어요. 그 세미나 자기는 안 오는데 제가 오니까 오셨대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경익남을 영상을 하루에 하나를 시청하지 않으면 목에 가시가 돋습니다. 박 의원님이신데 근데 저희 경익남 구독자들 중에는 국회의장급부터 정말 많은 국회의원들과 많은 정책 의사결정자들과 고위공직자들과 기업으로 치면 기업의 총수부터 임원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나라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신사숙녀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너무 좋고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젠틀하시니까 아니요. 보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런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교수님의 뭐 의도된 교육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위기에서 좀 희망을 보는 게 의도된 경제 침체 이거를 작년에 굉장히 많이 말씀 주셨어요. 제가 그랬었죠. 네. 예, 예. 용인된 경기 침체, 의도된 경기 침체. 예. 이 또한 그냥 시스템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니까 맞아요. 이게 침체가 마냥 불안한 모습의 그런 악마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스템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어떤 한 부분의 하나라는 거를 인정을 하니까 경제 주체로서 오히려 좀 용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희망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또 투자자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라고 하죠. 저가 매수. 그런 게 이제 저가 매수를 하는 데에서 두렵지 않고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인정을 하니까 부동산 같은 걸 투자를 하더라도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근데 그걸 단편적으로 만약 교수님이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했으면 이런 결정은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이클상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라는 걸 이해를 하니까 그런 용기와 희망을 또 오히려 얻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제가 2차까지 간증이었습니다. 간중에 또 건배사를 또 해주셔야죠. 지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정치 중립적으로 경제를 분석한다 라는 이야기와 정치적 편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을 혼동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편에 서서 경제를 분석하지 않는다가 원칙이고 그 원칙을 세운 이유는 정치적 편에 서서 경제를 분석하는 소위 선배들을 뵈니까 너무 엉망이다. 경제적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보수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보수의 정치색을 가지고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은 모든 게 옳은 거예요. 또 진보의 색깔을 가지고 그걸 내비치고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은 진보 정부일 때는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보수 정부일 때는 다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 정부도 옳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진보 정부도 옳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건 잊을 수가 없는데 너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TV에 한 3자 토론으로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할 때였어요. 17, 18, 19년 이 정도입니다. 이때 디플레이션 오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떨어졌었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가는가 이런 질문이 대주제였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진보 입장에서 오니까 진보 정부일 때잖아요. 진보 정부일 때 진보 정부 편에 서서 디플레이션 안 온다. 디플레이션 위험도 없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취중 전망이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계 모든 나라의 현상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에 반문을 했지만 이만큼 취미로 올랐지만 말씀드리지 않은 표현이 뭐였냐면 자녀 있으세요? 네. 자녀가 몇 살이세요? 3살입니다. 근데 이 3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갑니다. 근데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 감기 걸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감기 걸렸어요. 그럼 이 아이는 병원 안 가도 됩니까? 가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가 디플레이션 우려에 빠졌으니 우리나라도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취미로 올랐던 그 하나의 표현이 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 감기에 걸렸는데 이 아이도 감기에 걸렸으니 아무렇지 않은 겁니까?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락에 떨어질 때 우리나라는 나락에 안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방향이어야지. 그래서 뭐 그 말씀은 제가 못 드렸어요. 그거는 예우고 존중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경제를 진단할 때 정치적 편에 서서 진단을 하면 굉장한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정치적 편에 서 있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 중립적으로 경제를 진단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리고 저의 정치적 색채도 상당히 중도에 가깝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진보의 정책 기조가 다 잘못된 게 아니고 보수의 정책 기조가 다 잘못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예. 각각의 옳은 것들이 있으니 그 국면에 저는 이건 맞아요, 이건 틀려요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경제 전문가의, 경제 연구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사실은 토론합시다라는 시리즈가 없다가 이광수 대표님을 처음 뵀는데 제가 너무나 애정합니다. 너무나 애정하고 좋아하고 서로 이제 마음의 신뢰가 있는 사이세요. 근데 이광수 대표님이 제가 사실은 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질문지는 제가 한 번도 안 보고 옵니다. 우리 PD들이 질문지를 정해놓으면 저는 그 자리에 와서 그 첫 줄을 질문하면서 질문지를 봅니다. 근데 첫 질문을 딱 던졌는데 이광수 대표님이랑 첫 토론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문으로 가서 사실 우리 제작진이 만들어주신 질문지를 그 첫 줄만 읽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읽은 그 토론이 시작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걸 토론합시다로 시리즈로 따로 내자 했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제 채널의 정체성이 정말 많은 인터뷰 채널이 있는데 나도 똑같이 인터뷰할 필요가 있느냐. 어쨌든 경제라는 큰 영역 안에 있는 부분은 토론으로 가져가 보자 해서 그렇게 의지를 가져간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구독자가 아닌 다른 이제 이렇게 다니시다가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왜 인터뷰의 얘기를 안 듣고 자기 질문과 생각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는 말씀을 구독자들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들으신다. 너무 들으시죠. 그러니까 너무 왜 다 동의를 하실까? 저는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네. 어느 정도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의 수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 보다 보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거를 이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걸 알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사실 생각해요. 아니 근데 교수님은 진짜 의무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의무감 있죠. 근데 이제 아마 주로 접하신 다른 어떤 전문가분들하고
굳이 따지면 이제 백그라운드가 좀 달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직군이나 연구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자산 관리적인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주식 투자적인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투자 관점의 연구의 백그라운드는 예를 들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현소속 혹은 전소속 뭐 이렇게 그 금융사 소속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나 연구자를 하셨던 분들하고 그런 걸 이제 제가 역시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 간의 갭이 있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만 저는 월스트리트를 연구한 게 아니죠. 메인스트리트를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메인스트리트를 연구했다는 얘기는 실물 경제를 연구했고 기업이 어떻게 가야 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가야 됩니다. 라는 실물 경제적 연구를 한 거고 다만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 자산 시장의 현상이 톱니바퀴처럼 연결은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대중분들의 질문께 답변 드리려고 노력한 거죠. 일반인들이 원하는 답변과의 그 차이가 있죠. 일반인들은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한 자산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짙고 자기가 뭐 부동산에 투자를 했으면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미국 주식에 투자했으면 미국이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편협한 사고라 하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이제 돈이 들어간 곳에 대한 답을 구한다고 하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시경제 분석가니까 전체 자산 이 세계의 돈이 어디로 흘러갈 거라는 이 큰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거에 있어서 좀 독보적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왜냐하면 거시경제를 분석해 주시는 전문가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거시경제를 분석하에 이제 미시경제를 분석했을 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시경제만 놓고 미시를 또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시가 밑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미시를 들었을 때 좀 더 동의했을 때 여기에 투자해야겠다라는 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약간 상호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중 전망 중이지만 저도 좀 취했지만 이 멘트는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짤 한번 하시죠. 네. 최지영! 전망! 삼성, SK 이 둘 회사가 반도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를 먹여 살렸고 그런 회사에도 가실 텐데 진짜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 건지 교수님이 봤을 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 소중한 말씀 주셨어요. 저도 이제 기업들을 만나보고 기업들의 임직원분들을 대화 나눠볼 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림추산컨대 우리 31만 5천 명 중에 아마 3만 명 10% 정도가 아마 제 추산컨대 우리 삼성그룹의 임직원들일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어떤 대기업의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도체 섹터가 자본시장에 우리 한국 코스피 코스닥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20%, 그리고 그 반도체만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우리의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도 있지만 자동차 부품이 있어요. 이 두 개 합하면 18%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에 뭐 가전제품 그리고 모바일 통신기기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디스플레이나 뭐 2차 전지나 여러 품목들이 쭉 있는데 이 15대 주력 수출 품목 뭐 15대뿐만 아니라 200대 수출 품목 안에 반도체가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 경제의 반도체가 차지하는 의미가 상당하다. 그 말씀은 두 번, 세 번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속상하지만 우리 반도체 산업이 방향성을 잘못 잡아갔다. 이건 방향의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반도체 산업의 큰 틀에서 이제 AI 부문의 반도체가 있고 BAI 부문의 반도체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BAI 부문의 반도체 영역에서 굉장히 달콤한 꿀을 계속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AI 부문의 반도체에서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기회가 없다고 잘못 진단했을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접근을 안 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조선업의 협조를 구했는데 세계 조선업의 1%밖에 안 돼요, 미국이. 근데 한때 미국이 조선업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었고 또 그 전에는 영국이었어요. 조선업이 영국 거였다가 미국 거였다가 일본 거였다가 한국 거였다가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시장 점유율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비등하지도 않아요. 기술력에서는 우리가 앞설진 몰라도 전체 시장, 우리가 다 하이 퀄리티 제품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적정한 제품 그리고 저품질, 저렴한 제품도 팔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미 중국이 압도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언제든지 반도체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금의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잡고 다시 AI 부문의 반도체에서의 성과를 내겠다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는 봅니다. 아, 저희 회사들이요? 우리 삼성전자도. 다만 그렇다고 의지대로 성과가 날지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의 뭐 조그만 의견은 지금의 누구도 가늠할 수 없지만 기업의 의사결정과 방향성을 가늠해 보면 어쨌든 25년 1분기 안에는 그런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섣불리 판단할 시기는 아니라는. 섣불리 판단할 시기는 아니고요. 지금 다 뺏기고 있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 다 뺏기고 있어요. 그래도 SK는 어느 정도는 자기들의 영역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를 그 약간 외신들로부터 느끼고 있는데 그것도 위험한. 역시 위험할 수 있죠.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HBM이라는 영역에서 엔비디아와의 어떤 거래와 성과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만 뭐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리면 제가 SK 편도 아니고 삼성전자 편도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하는 그 퀄 테스트에 통과하는 그런 정보가 발표되는 순간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든 그 클럽에 가입하고 싶은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클럽에 가입할 기업들을 더 찾는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가 유일한 공급자인 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유일한 공급자일 때는. 그런 구조하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사업을 해보셨겠지만 유일한 공급자다. 그럼 이 사람의 파워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처가 많다 할수록 내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조인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그럼요. 생각이 맞나요? 그럼 맞습니다. 근데 다만
퀄리피케이션이 충족되지 않는데 조인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왜냐 AI라는 부분이니까. 예,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 엔비디아도 원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원하지만 그 원하는 어떤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보도되는 순간 그래도 삼성전자는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평가를 너무 나쁘게 받고 있죠. 그렇게 큰 회사들, 그런 큰 공장들이 미국에만 자꾸 이제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공사가 되고 있고. 그럼 한국 경제에 제일 크게 좀 다가올 것들은 뭘지 솔직히 저는 가뭄이 안 되거든요. 좋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돼요. 이게 특히 트럼프 2.0 시대에 트럼프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어쨌든 미래 유망 7대 산업을 미국 안에서 완성해라 이거거든요. 그 기업들아 미국에 와라 이건데, 그러면 그런 움직임 속에서 기업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미국에서 보조금 받고 미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에 공급하는 게 맞을까? 둘 중에 돈 되는 걸 채택하면 됩니다. 기업은. 그리고 가계라는 관점에서 한국에서 취업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취업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데서 취업하면 됩니다. 근데 나라라는 관점에서, 정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기업도 잃고 인재도 잃고 해외 직접 투자라는 자본도 잃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그 한국 경제는 이거 어디를 따라가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고 전 교수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게 참 외교적인 접근에서는 참 뭐가 정답이다라고 논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한국 경제 입장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 체제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죠?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한국이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잖아요. 근데 인구 감소라는 현상이 우리가 지금 서울 땅에 자리하고 순환전하고 있지만 지방은 그 인구 구조 변화를 절감해요. 그러면 그 절감하는 주체들은 너무나 많겠지만 폐교하는 초등학교나 뭐 그 절감하는 그 섹터들은 너무나 많겠지만, 제가 뭐 주로 이제 소통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근데 그들이 살아남는 중요한 방법론이 중국 학생이야. 와, 그렇구나. 싹 들어오네요. 완전 들어와요. 무슨 말씀하시는? 중국 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반을 차지해. 그렇군요. 서울은 아니죠? 서울은 아닙니다. 서울은 아닌데 지방의 경우에는 반이나 반 이상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중국 스쿨이에요. 심각하다. 어떤 학교의 경우, 제가 어떤 특정 학교를 거론할 수는 없어서,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 일단은 현재 우리 경제가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 의존적인 건 명확해요. 우리가 요소수 사태 있었잖아요. 그 요소 공급을 차단했었는데 우리 요소 의존도가 97.7%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요소를 국산화했느냐, 중국 의존도를 낮췄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중국 요소가 싸기 때문이에요. 가격에 그 수준의 품질에서는 가장 저렴한 요소를 공급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대체할 수 있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소 공급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량 생산이에요. 그렇죠. 갖고 있으니까. 과잉 생산이라고 해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적을 하지만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요소를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국의 생산 시스템에 의존도를 낮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국면에서 중국의 요소 공급이 차단이 된다. 그런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핵심 소재 차단을 한다. 그러면 정말 휘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탄핵 정국에서 경기가 위축되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내수 경기에 직격탄을 받을 때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이 있다. 그럼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현재 이제 제가 정치적인 지탄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상황이 정책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행의 대행 체제, 정책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될 숙제가 너무나 많아졌다.